네가 사람이야? 제 칠순잔치는 정말 성대했어요. 자식들이 호텔 예식장까지 예약해주고 친척 70명이 넘게 모였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사위뺨을 때렸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케이크 자르기 직전에요. 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아들은 저를 붙잡으려다 넘어졌죠. 손님들은 숨죽이고 사위는 코피를 흘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동네에서는 미친 할머니가 됐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한 대가 제 딸의 목숨을 구했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저는 평범한 생일날이면 됐어요. 자식들 얼굴만 보고 국수 한 그릇 나눠 먹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칠수는 제대로 해드릴게요. 호텔 예식장 예약했어요. 딸은 결혼한 지 8년째였어요. 사위는 대기업 과장이고 딸은 전업주부로 손자 둘을 키우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위는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제게 항상 존댓말을 썼거든요. 어머님,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하면서 손까지 잡아주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사위 복 터졌네. 요즘 같은 사위가 어디 있어? 준비 기간 한 달 내내 딸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청첩장 디자인 고르고 메뉴 정하고 사진관 예약하고요. 그런데 가끔 이상했어요. 딸이 웃을 때 눈이 안 웃더라고요. 엄마, 이 드레스 어때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칠순 준비가 부담스러운가 싶어서 그냥 안 해도 돼 했더니 딸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이요. 그 표정이 왠지 애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죠. 칠순 일주일 전 사위가 저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이번 잔치 정말 성대하게 치를 겁니다. 제가 비용은 다 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딸을 한 번씩 쳐다보더군요. 딸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딸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위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조심해야지. 차갑게 한마디 하고는 TV를 켰죠. 딸은 깨진 그릇을 주우면서 죄송해요 하고 또 죄송해요 했어요. 남편한테가 아니라 마치 저한테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순 전날 밤이었어요. 딸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끊었어요. 이상했지만 저는 칠순이 감격스러운가 보다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딸의 작별 인사였던 겁니다. 칠순 당일 아침 딸이 일찍 와서 제 옷을 챙겨줬어요. 한복 고르고 머리 손질하고 화장까지 해줬죠. 엄마 오늘 제일 예쁘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거울 속 딸 얼굴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더군요. 너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설레서 그래요. 엄마 칠순인데. 호텔 예식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입구에 제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꽃 장식이 가득했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칠순 잔치 이렇게 크게 하는 집 요즘 없는데. 사위가 정말 효자네. 사람들 칭찬에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딸을 찾아보니 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위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싸늘했죠. 그리고 딸한테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만큼은 제대로 해. 알았지? 사위 목소리가 협박처럼 들렸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일부가 진행됐습니다. 제 자녀들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했죠. 아들이 먼저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며 울먹였어요. 그 다음 딸 차례였습니다. 딸이 단상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런데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편지를 읽다 말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칠순 잔치인데 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황급히 일어나 딸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해서 그래요. 그리고 딸 팔을 꽉 잡으며 자리로 끌고 갔죠. 딸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2부 축하 공연이 끝나고 케이크 커팅 순서가 왔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칼을 들었죠. 그때 누군가 예식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기요. 잠깐만요.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사위를 가리켰죠. 정확히는 전 부인이에요.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요.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딸을 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사위가 그 여자한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한테 매달 생활비 안 주면서 저 여자한테는 칠순 잔치를 이렇게 크게 해줘요? 여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8살 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혼도 안 했다고요? 그럼 우리 딸은 뭐예요? 사위가 여자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싫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야겠어요. 여자가 버티며 소리쳤죠. 그때 딸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결혼 3년 차에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전처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거. 뭐라고? 미안해요, 엄마. 숨기고 살았어요. 이혼하면 애들 양육권 빼앗길까봐. 딸이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때렸어요. 말 안 들으면 애들 앞에서도 때렸어요. 딸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 잔치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엄마 칠순 크게 해줄 테니까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사위가 황급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 여자는 미친 사람이고.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였어요. 찰싹? 제 손바닥이 사위 뺨을 후려쳤습니다. 예식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죽이고 저를 쳐다봤죠. 사위는 코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칠순 생일상 위 케이크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죠. 이 인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을 뭘로 봤어? 뭘로 봤냐고. 사위가 입술을 닦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순간 그 눈빛에서 본성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물건처럼 보는 눈이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 말투가 더 끔찍했어요. 아직도 존댓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딸이 제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와 딸을 부축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게 무슨 일이야? 칠순 잔치에서 사위를 때리다니. 아니, 사위가 중혼이었다며? 이혼도 안 한 상태로 재혼했다고? 전철하는 그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증거 있어요. 호적 등본도 있고, 결혼증명서도.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죠. 우리 아들 출생신고도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하객들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죠.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딸한테 다가갔어요. 여보, 일어나. 우리 집 가자. 애들 데리고.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난 안 가. 애들은 내가 키운다고. 법적으로 내가 유리해. 너 지금 정신병 이력 있잖아. 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3년 전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거 기억 안 나? 그 기록 다 있어.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 엄마는 정신질환자라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면 끝이야. 딸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라니. 딸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 저는 몰랐어요. 너 우울증이 있었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밤마다 때려서 잠을 못 잤어요. 애들 앞에서도 모욕 주고. 왜 말을 안 했어? 말하면 손주들 못 볼까 봐요. 아들이 사위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때리면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여기 증인 70명이에요. 사위는 여유롭게 말했죠.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때리셨으니까 폭행죄 성립이에요. 고소하면 어머님 전과자 되시는 거 아세요? 제 다리가 풀렸어요. 칠순 노인이 전과자가 된다고요? 주변 친척들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칠순 잔치에서 저렇게까지. 좀 참지. 사위를 왜 때려?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다녀?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딸의 고통보다 제 폭력 행위를 더 문제 삼고 있다는 걸요. 체면, 격식, 세상의 시선.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손님, 다른 예약 손님들이 항의하고 계십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 칠순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케이크는 한 조각도 자르지 못한 채 하객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죠.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철하는 여자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 여자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딸처럼. 여자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왔어요. 8살 손녀와 5살 손자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졸고 있었죠. 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일단 쉬어. 내일 생각하자. 애들은요? 아빠가 빼앗아 가면? 내가 지킬 거야. 절대 안 빼앗겨. 새벽 2시쯤 딸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위였습니다. 여보, 집 들어와.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딸이 전화를 끊었어요. 10분 후 또 걸려왔습니다. 애들 때문에라도 생각 좀 해. 엄마 없으면 애들 상처받아. 딸이 또 끊었죠.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내일까지 집 안 들어오면 양육권 소송 들어간다. 그리고 칠순 잔치 비용 2천만 원 청구할 거야. 딸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엄마, 2천만 원. 신경 쓰지 마. 근데 진짜 양육권 빼앗기면? 저는 딸 손을 꽉 잡았어요. 절대 안 빼앗겨. 내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사위를 때린 게 폭행죄라니. 전가자가 되면 딸 양육권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친척들은 다 등을 돌렸고 제 칠순 잔치는 동네 망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후회가 전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 인간 뺨을 때린 그 순간 딸의 8년 고통이 조금이나마 갚아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아침 8시에 사위 변호사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폭행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칠순 잔치 비용 2천만 원, 명예훼손 위자료 1천만 원, 치료비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딸이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내야 돼요? 모르겠다.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칠순 어르신이 사위를 때리신 건 폭행죄가 맞습니다만 정당방위 주장도 가능해요. 정당방위요? 딸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증거만 확보되면요. 문제는 증거였어요.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병원 기록 있어? 경찰 신고한 적 있어?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신고하면 애들한테 피해 갈까봐. 사진이라도 찍어놨어? 없어요. 그 사람이 핸드폰 검사했거든요. 딸은 8년간 아무 증거도 남기지 못했던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동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죠. 저기 칠순 잔치에서 사위 때린 할머니야. 아이고, 칠순에 뭘 그렇게까지. 요즘 노인네들 참 무섭다니까. 제가 지나가자 얘기를 뚝 끊었어요. 마치 제가 동네 망난이라도 된 것처럼요. 복지관에서 운동 모임 나가려고 했더니 회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달은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다른 회원분들이 좀 불편해하셔서요.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탈퇴했습니다. 20년 다닌 모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친척들이었어요. 조카가 전화를 했습니다. 고모, 저희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시댁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고모가 사위 때린 거 소문 다 났거든요. 조카는 제 조카였어요. 어릴 때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거부했죠. 일주일 후 양육권 소송이 시작됐어요. 사위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고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외조모는 폭력 전과가 있고요. 전과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판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사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8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병원비를 다 댔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딸은 병원도 못 가고 혼자 버텼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저를 폭행하셨습니다. 70명 하객 앞에서요. 사위는 코피 흘린 사진까지 제출했어요.
아이들이 이런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건 위험합니다. 딸이 증인석에 섰을 때였어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8년 동안. 사위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원 기록은요? 없어요. 경찰 신고 기록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거짓말과 같습니다. 오히려 원고 측에서 봤을 때 피고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판사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세요. 첫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사위가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모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합의하세요. 그럼 저도 고소 취하할게요. 사과를 해? 내가? 네. 그리고 딸도 집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애들은 아빠가 키워야죠.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 정말 사람이냐? 저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도 전과자 되기 싫으시잖아요. 사위는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 냉정한 목소리가 더 끔찍했죠. 그날 밤 딸이 손목을 그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렀습니다. 응급실로 데려가서 꿰맸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정신과 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딸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쳐다봤어요.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망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차라리 내가 죽으면. 입 닥쳐.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죽으면 손주들은 그 인간한테 맡길 거야? 딸이 흐느꼈어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 법원도 안 믿어줘. 증거 만들면 돼. 어떻게요? 모르겠어. 근데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왔어요. 전처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화 가능하세요? 저는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문자 다 가지고 있어요. 협박 문자, 욕설 문자. 8년치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저 때린 영상도 있어요. CCTV에 찍힌 거요.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장 만나요. 제발. 네, 할머니. 제가 더 일찍 용기 못 낸 거 죄송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딸을 봤어요. 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래. 이길 수 있어. 반드시.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칠순 잔치에서 사위 뺨을 때린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고 친척들은 저를 피하고 복지관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 한 대가 전처에게 용기를 줬고 딸에게 희망을 줬고 손주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요. 제 인생이 개털로 변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전처를 만났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그 여자는 큰 봉투를 들고 왔더군요. 할머니, 이게 다예요. 봉투 안에는 USB, 문자 프린트물, 녹취록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왜 진작 안 냈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협박했거든요. 전처 손이 떨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사람 때리는 거 보고 용기가 났어요.
70 넘은 어른이 손주 위에서 저렇게 싸우는데 나만 숨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USB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이었어요. 사위가 전처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당했겠죠. 문자는요? 여기요. 전처가 프린트물을 펼쳤어요. 내가 입 놀리면 애 못 본다. 이혼하면 너 파산시켜 놓을 거야. 정신병자 주제에 양육권 달라고? 웃기네. 내 부모한테도 말할 거야. 너 정신병원 갔다 온 거. 수백 통의 협박 문자였습니다. 우리 딸한테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이거 전부 변호사한테 제출할게요. 네. 제 아들도 증언할 수 있어요. 8살인데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다 봤어요. 저는 전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2차 재판 날이었어요. 우리 변호사가 전처의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판사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원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사위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이건 전처와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아내와는 무관하고 가정폭력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전처에게도 현재 아내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전처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5년간 그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맞았고 아이 낳고도 맞았어요. 증거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병원 진단서 5건입니다.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팔목 염자. 전처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하자 협박 문자를 수백 통 보냈습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사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건 일시적 감정이었고 일시적 감정이 5년간 지속됐습니까?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우리 딸이 증인석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딸은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저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그럼 무엇을 제출하시려는 겁니까? 일기입니다. 딸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8년간 매일 쓴 일기요. 딸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5월 3일. 오늘 또 맞았다. 저녁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왼쪽 뺨이 부었다. 2018년 9월 12일. 둘째 임신 중인데 배를 맞았다. 애가 무사할까 무서웠다. 2020년 3월 5일. 애들 앞에서 맞았다. 딸이 울면서 말렸다. 딸아, 미안해. 2022년 11월 8일. 오늘은 죽고 싶었다. 그런데 애들 얼굴 보니까 참았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딸은 계속 읽었습니다. 8년의 기록이었죠. 판사 눈빛이 변했어요. 2025년 10월 15일. 엄마 칠순 잔치를 한다고 했다. 남편이 크게 하자고 했다. 무섭다. 이게 마지막 회유일 것 같다. 잔치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딸이 울먹이며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칠순 잔치날. 엄마가 그 사람을 때렸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나는 살았어요. 딸이 공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저는 8년간 증거를 남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칠순 잔치날 엄마가 저 대신 싸워줬어요. 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웃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폭행죄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폭행이 아니라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청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판사는 사위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원고 할 말 있습니까?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5살 손자가 증인석으로 뛰어갔습니다. 판사님, 조그만 목소리였어요.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린이 여기는 아빠가 엄마 때렸어요. 나 봤어요. 손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미안해 했어요. 근데 왜 엄마가 미안해요? 아빠가 나쁜 건데. 딸이 달려가서 손자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아가. 손자가 딸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서 살자. 아빠 집 가기 싫어.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본성이 튀어나왔어요. 존댓말도 없이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요.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원고, 정숙. 저 아이가 거짓말을. 5살 아이가 거짓말을 학습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판사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사위 회사 동료였어요.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원고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원고는 회사에서도 폭력적이었습니다. 사위가 화들짝 놀라며 그 동료를 쳐다봤어요. 작년에 후배 직원을 폭행해서 경고 조치 받았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새끼가. 사위가 그 동료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법정 경위들이 사위를 붙잡았습니다. 나라고. 사위가 발버둥 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연달아 쳤습니다. 원고, 퇴정 명령. 법정 모독죄로 추가 처벌하겠습니다. 사위가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증거 검토 결과 피고 측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2주 후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왔어요. 딸이 저한테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이긴 거예요? 아직 몰라. 근데 희망은 보여. 전처도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여자가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사위였습니다. 당신들 끝까지 가는 거지? 좋아. 나도 끝까지 간다. 항소, 상고 다 할 거야. 저는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누가 이기나? 딸이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너랑 손주들이 다시 그 인간한테 돌아가는 거야. 손녀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공주. 할머니가 지켜줄게. 손녀가 웃으며 제 목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제 칠순 잔치는 망했지만 제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는 걸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지켜냈죠. 딸의 존엄성과 손주들의 미래와 우리 가족의 자유를요. 그 한 대의 싸대기가 제 인생을 개털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대로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2주 후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양육권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딸 손을 꽉 잡았어요. 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피고 모친의 폭행건은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모친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무죄. 저도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전과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무죄라니요. 사위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법정 모독죄로 벌금형을 받았죠. 복도에서 저희를 보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봤지만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앞으로 손주들 얼굴이나 보고 싶으면 제대로 살아.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어요. 판결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그때 제가 오해했어요. 신문 기사 봤어요. 지역 신문에 우리 재판 이야기가 났었거든요. 칠순 할머니의 용기가 딸을 구했다는 제목으로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제 딸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맞은 적.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복지관 회장님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다시 나오실 수 있으세요? 회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 자리가 아직 있나요? 당연하죠. 사실 선생님 나가시고 나서 모임 분위기가 영 아니었어요. 다들 죄책감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날 회원들이 박수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친척들 반응은 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락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연락이 없었죠.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던 조카는 끝내 사과 안 했어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딸은 천천히 회복했어요. 처음 몇 달은 악몽을 꿨어요. 새벽에 비명 지르며 일어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꿈에서 그 사람이 애들을 데려갔어요. 꿈이야. 이제 안전해. 반년쯤 지나자 딸이 웃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눈까지 같이 웃는 웃음이었죠. 엄마, 나 취직했어요. 동네 서점에서 일하기로 했대요. 시간제지만 괜찮아요. 애들 학교 보내고 일할 수 있어요. 딸은 다시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8살 손녀는 학교에서 그림 대회 상을 받았어요. 그린 그림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였어요. 제가 사위 뺨 때리는 장면을 그렸더라고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선생님, 설명이 좀 길어요. 나중에 학교 가서 전말을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손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용감한 할머니를 둬서 참 좋겠구나. 5살 손자는 이제 아빠 얘기를 안 해요. 할머니, 나 아빠 필요 없어. 엄마랑 할머니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게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아빠도 너를 사랑해. 단지 방법을 몰랐던 거야. 저는 아이가 아빠를 미워하며 자라는 건 원치 않았어요. 전처와도 가끔 연락해요. 그 여자도 이혼이 확정됐고 아들 키우며 살고 있대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새 인생 살아요. 무슨 소리, 당신 용기 덕분이지.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칠순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내년에 칠순 다시 해줄까? 아니, 됐어. 왜? 제대로 못했잖아. 그날이 내 진짜 칠순이었어.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케이크 자르고 축가 듣는 게 칠순이 아니더라고요. 내 딸을 구하고 내 손주를 지키고 진실을 위해 싸운 그날이
제 진짜 칠순이었던 거예요. 요즘 복지관에서 상담을 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상담이요. 선생님도 당해보셨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딸이 당했어. 어떻게 구했어요? 싸대기 한 대 날렸지. 다들 놀라며 웃어요. 그게 답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어제 딸이 물었어요. 엄마, 그날 후회 안 해요? 칠순 잔치 망친 거. 후회? 하나도.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고 친척들 연락 끊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너랑 손주들이 웃고 있다는 거야. 그게 내 진짜 생일 선물이야.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밤에 손주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베란다에 나갔어요. 별이 참 많더군요. 제 칠순 잔치날의 별도 이랬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위뺨을 때린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 손이 딸을 구했어요. 누군가는 그날을 제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하겠죠. 칠순 잔치가 망했고 동네 망신을 당했고 친척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걸요.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요. 체면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이고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요. 그걸 위해서라면 칠순 잔치 정도는 얼마든지 망해도 됩니다. 지금 제 인생은 개털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어요. 딸이 웃고 손주들이 제잘거리고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게 눈을 뜹니다. 칠순 잔치날 사위 싸대기를 날린 건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